1985년 6월 2일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철물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남자 둘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중 젊은 동양인 남자가 옷 안에 공구 하나를 숨겨서 가지고 나갔어요. 이 장면을 다른 손님이 보고 가게 점원에게 알렸던 것이죠. 점원이 바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살인사건의 현장까지 직접 보는 형사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구 하나 사라진 단순 절도기 때문에 프로파일링과 감식관이 필요하거나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대형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서류상 단순 절도로만 분류될 겁니다. 이 사건은 도난과 절도만 전문으로 맡아오던 다니엘 라이트라는 형사가 담당했어요. 그동안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형사로서의 직감이라는 게 있겠죠. 신고 내용상 사소한 사건 같았고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는데 현장에 와보니 이미 용의자는 사라졌고요. 같이 철물점에 들어왔던 서양인 남자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물건을 훔쳤고 사라졌어요. 그럼 어때요? 누가 보기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건 공범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상황이고요. 당사자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을 보고도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이전 상황을 모르고 방금 가게에 들어온 것처럼 계속 가게 안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몸집이 아주 크고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점원의 이야기를 들은 레너드 형사가 이 남자에게 절도 사실에 대해 물어봤고 남자는 대답 대신 영수증 하나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 공구를 가지고 나간 일행이 돈을 내고 산 증거라면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으니 경찰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점원이 아주 당황했죠.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봤다는 다른 손님이 괜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은 계산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가게 안의 남자와 철물점 직원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영수증 내용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엔 어떤 물건을 몇 시에 어떻게 결제했고 현금인지 카드인지죠. 누가 계산했는지도 다 적혀 있어요. 확인해 보니 이 영수증에는 점원의 이름이 없었고요. 이 철물점에서 끊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같이 온 일행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물어봤죠. 이 남자가 잠깐 당황하더니 밖에 세워둔 차에 지금 타고 있다는 대답을 합니다. 점원과 형사, 해당 남성이 같이 밖으로 나가봤어요. 주차장엔 실제 그 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물건을 훔쳤다는 그 동양인 남자가 없었죠. 차 안을 살펴보니 다행히 가게에서 사라졌다는 그 공구는 발견됩니다. 그리고 수상한 자루도 같이 발견됐어요. 열어보니 안에 22구경 소총과 소음기가 들어있었죠. 이때 라이트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현장에 남아있던 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시켰고요. 가는 도중 경찰서에 발견된 권총의 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무전도 했죠. 모든 총엔 시리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총기가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총기가 다 이렇게 관리돼요. 우리나라도 총을 소지할 수 없을 뿐이지 자격만 되면 살 수 있고요. 대신 지역 관할 경찰서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신분과 사용 목적을 알려야 될 뿐이죠. 자, 번호를 확인한 경찰서에서 무전이 왔어요. 이 총은 로빈 스태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죠. 차도 그렇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철물점 사건으로 봤을 때 정황상 훔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이런 상황에 위기를 느낀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까지 작은 일로, 공구 하나 사라진 일로 자기가 이렇게 취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다른 수사관을 부릅니다. 펜과 종이,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형사는 이 남자가 진술서를 쓰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져다 주니까 사건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레너드 레이크이며 FBI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구를 훔쳤다는 동양인 남성의 이름은 찰스 잉이라고 밝힙니다. 이 뒤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요. 이걸 먹더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레너드 레이크는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며칠 뒤에 사망했어요.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총기 불법 소지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것 외에 특별히 큰 범죄라고 할 건 사실 없거든요. 혹시나 남성의 지문 감식을 해봤지만 이름은 또 레너드 레이크가 맞았어요. 결국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대처가 과하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레너드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절도 사건에 관련된 엄청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레너드 레이크는 왜 단순 절도로 목숨을 끊었고 같이 철물점에 들어가 공구를 훔쳤다는 찰스 잉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10번째로 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3번째로 큰 도시라는 산호세에 레너드 레이크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레이크는 똑똑하고 웃음이 많은 호감형 사람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용 음란물에 너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직접 비디오를 만들어 판매도 했고 항상 주변 여자들과 이런 영상을 찍는 상상을 하면서 살았죠. 레이크가 산호세에서 살기 전엔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이걸 제때 치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핵전쟁으로 인간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집 근처에 땅을 파고요 벙커를 짓기 시작합니다. 안에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 각종 물건들을 쌓아뒀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결혼도 했는데 이런 망상들 때문에 금방 이혼합니다. 이런 일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레이크가 생존주의자나 성도착자라면서 피하기 시작했죠. 레이크는 매일마다 벙커를 지었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때 공사 현장에서 벙커에 필요한 건설 재료를 훔치다 붙잡혀요. 하지만 운이 좋게 집행유예 1년을 처벌받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하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여기가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걸리는 일을 해도 붙잡힐 확률이 적겠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마리화나를 재배해 팔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선 안 될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찰스 잉이라고 하는 홍콩에서 온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레이크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찰스 잉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레이크 부부와 자주 어울렸죠. 둘이 해병대 출신이었다 그래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크는 언젠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테니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항상 잉을 설득했어요. 레이크는 자신의 집과 목장을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는 대피 장소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죠. 문제의 시작이 여기부터인 겁니다. 레이크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인구가 사라질 테니까 인류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 출산을 해줄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내린 거예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구 감소가 생긴다면 여성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벙커를 짓고 여기를 청소하고 요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아이까지 낳아줄 여자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잉이 이런 계획에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범행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레이크가 성인 비디오와 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죠. 이 일로 FBI 수사관들이 레이크와 잉을 총기 위반으로 체포한 겁니다. 레이크는 다른 친구가 3만 불의 보석금을 내주면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이 잉이 문제였죠. 그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재판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보석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교도소에 가서 2년을 보내게 됐죠. 잉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레이크는 아내의 부모가 사놓은 산속 별장에 지내면서 자신이 예전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벙커를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불법 무기들과 성인용 비디오 촬영 장비들을 숨겨놨죠. 그리고 잉이 풀려나자 다시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잉과 레이크가 범행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였어요. 평소에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변에 심어둬야 자신들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몰래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별장으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남자는 돈을 뺏고 바로 죽였어요. 여자는 죽이지 않을 정도로 폭행과 고문을 했는데 이 모든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 둡니다. 이걸 다시 팔거나 아니면 도망칠까봐 협박용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불에 태운 뒤 집 근처 숲에 묻어서 숨겨졌죠. 거의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일단 성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면 한 달 이내에 풀어줄 거라고 말해요. 이때 반항하거나 거절하면 바로 총을 쏴서 죽인다고 협박했으니까 대부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레이크는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지만 인류가 핵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합리화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범인들은 비디오를 촬영할수록 범행이 더 과감해집니다. 잉과 레이크의 비디오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이들의 시신은 모두 태우거나 숲에 안매장한 탓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범행 자체가 숨겨졌죠. 그 뒤로는 혹시 모를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이 어떠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한 번 자극을 받게 되면 다음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돼요. 결국 범죄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서 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범죄의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구조를 영원히 범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잉과 레이크가 이 구조에 갇힌 전형적인 사람들인 거죠. 당장의 범행들이 들키지 않고는 있지만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러면서 목격자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범인들이 또 이 목격자를 살해하는 예상치 못한 범행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아주 허무하게 끝났는데 시내에 나왔다가 철물점에서 공구 하나를 훔친 거예요. 이때 잉이 도망쳤지만 레너드가 경찰에 붙잡혔던 거죠. 직접 물건을 훔친 잉이 도주하는 바람에 공범인 레너드만 붙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취조를 받던 도중 펜과 종이, 물을 달라던 레이크가 갑자기 알약을 꺼내 먹고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붙잡은 용의자가 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죽었으니 이제 남은 공범을 추적해보거나 용의자가 살던 집을 가보는 수밖에 없겠죠. 절도범인 줄 알았던 용의자가 죽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집을 조사해 봤는데 집 주변에 공구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고물상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안을 열고 수색해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집안 벽에는 커다란 갈고리들이 많이 걸려 있었대요. 아마도 시체를 좀 걸어두는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흙구덩이들이 많았고 여기서 사람을 태우고 남은 흔적, 유골들을 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발견되고요. 구덩이 옆에는 시체를 태우던 소각로가 있었고요. 근처 숲에서 벙커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벙커를 다시 들어가 보니 가구와 수갑, 고문 도구들이 있었대요. 다른 방을 열어보니 벽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고 범인들이 그동안 납치해온 여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주로 그러니까 범행이 일어나던 현장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이들이 치밀한 범행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정확한 희생자 수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유품과 유골로 대략적인 파악을 해볼 때 25명 정도가 이들에게 사망한 것으로 짐작되죠. 문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공범의 위치, 찰스 잉이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경찰은 어떻게든 도망친 잉을 무조건 찾아내야만 했어요. 추적을 시도해보니 잉이 이미 캐나다로 국경을 넘은 상태였고 캐나다의 어느 백화점에서 물건을 또 훔치다가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이고 붙잡힌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비원을 죽였나봐요. 그래서 살인으로 4년 6개월을 받았고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잉의 소재를 파악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캐나다에 송환 요청을 합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열려야 하니까. 연쇄 살인 혐의가 있는 잉이 미국에 간다면 주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건 너무나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요. 캐나다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죄를 지은 이 찰스 잉을 끝까지 처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지은 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형을 정지하고 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캐나다와 미국은요, 북미 범죄인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범죄자라도 상대국에 보내줄 의무는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지은 죄값을 모두 치르고 캐나다에 와서 남은 형을 또 받으면 돼요. 그런데 미국에 보내서 재판이 열리면 사형될 게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캐나다를 배려해서 뭐 형을 감형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양 국가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 새끼 하나 때문에. 그러는 동안 잉은 캐나다 감옥에서 미국 법률을 공부했어요. 잘 이용하면 살 수도 있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이때부터 미국에 계속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시간을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5년 만에 캐나다가 미국에 양보했어요. 잉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고요. 재판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 전에 궁금한 거는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게 됐냐는 거죠.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범죄를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영상에 항상 등장하는 부분이죠. 범죄자들의 어릴 적 성장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획한 레너드 레이크는요, 1945년 10월 29일 아주 불우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매일마다 부부싸움을 했고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일이 더 많았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거죠. 아이들이니까 사춘기가 올 거예요. 이때 레이크가 성인용 비디오나 이웃집에 살던 여자아이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의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고 이걸 모아둬요.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 다 알고 있었고요. 오히려 엄마가 더 부추기고 있었죠. 근친상간도 이때 저지르는데 이유가 레너드가 동생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대가라는 겁니다. 부모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이성관을 부모에게 배우면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했고요.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지만 정신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직접 전쟁터를 나가지는 못했고요. 병원에서만 지내요. 그리고 입대한 지 7년 만에 의병제대 결국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산호세로 와서 치료를 받으며 대학을 다녔어요.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했죠. 이때 결혼을 했는데 벙커를 짓거나 각종 망상에 시달리다 보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시 재혼을 또 합니다. 그러고 공범자인 찰스 잉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제 잉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잉은 1960년 12월 24일 홍콩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레너드 레이크와는 가정 환경이 정반대였어요. 나이 차는 15살 정도 나죠. 반항적인 기질이 어릴 때부터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쳤고 학교도 여러 번 옮겼지만 모두 퇴학당합니다. 부모가 결국 영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다 퇴학당했죠. 뺑소니 사고 낸 적도 있어요. 이때 도망칠 목적으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던 건데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가 감옥에 가요. 그리고 탈출하면서 캘리포니아로 도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벙커를 짓는다는 레이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거죠. 이렇게 만난 찰스 잉과 레너드 레이크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년간 사람들을 납치해 죽이다가 철물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캐나다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갔지만 미국에서 저질렀던 연쇄살인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재판은 체포 3년 뒤인 1998년 10월에 열렸어요. 레이크와 같이 저지른 12건의 살인이 모두 인정됐고 8달 동안 재판이 이어지면서 1999년 5월 3일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잉이 항소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특성상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15년 넘은 상태고요.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잉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계속 변호사를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연쇄살인 사건인 찰스 잉과 레너드 레이크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잉이 재판을 받은 곳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이죠. 여기가 유명한 사건을 많이 맡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제이 심슨 사건이 있죠. 전 아내와 그 남자친구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엄청난 비용을 냈죠.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이 재판 때문에 파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찰스 잉이 깼어요. 재판에만 $2,000 썼다고 하는데 이게 첫 재판에서만 나온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 중이니까 돈은 계속 들고 있겠죠. 매번 재판 때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잉이 캘리포니아의 산 퀸틴 주립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대형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찰스 맨슨 그리고 리처드 라미레즈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선배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찰스 잉이 엄청난 짓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판 살인의 추억이라고도 불러요. 1999년에 처음 일어났고 4년 동안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4개 지역 정도 다녔는데 여기서 67명 정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죠. 유명한 사건이고 사진도 여러분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이름이 양신하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